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배움을 즐기는 지식 탐구자이신 당신 말입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이나 전자기기 매장에 갔는데 갑자기 전 품목 40%, 50% 파격 할인이라는 팻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밤을 새워 줄을 서고 난리가 나겠죠. 원하는 물건을 쟁취하려고 몸싸움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당연하죠. 할인은 좋은 거니까 본능적으로 그 기회를 탁 냄새 맡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가치 있는 물건을 반값에 살 수 있다면 카트를 몇 개씩 끌고 와서라도 싹쓸이 하는 게 그 지극히 합리적인 소비자의 행동이니까요. 근데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부가 창출되는 곳,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매장에서는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40% 파격 세일이 열리면 사람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거든요. 아, 맞아요. 물건을 사기는커녕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까지 헐값에 막 던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기 바쁘죠. 그러니까요. 뉴스의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도배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게 참 금융시장과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아주 씁쓸한 모순인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할인은 기회로 받아들이지만 자산시장에서의 할인은 우리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서 바로 생존의 위협, 즉 공포로 번역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식 탐구자이신 당신과 함께 이 두려운 단어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해요. 네, 대다수가 돈을 잃고 패닉에 빠지는 그 폭락장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의 부를 조용히 축적하는지 그 숨겨진 시스템을 철저히 파헤쳐보는 거죠.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꾹 참고 버텨라 이런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끝까지 파고들면 전혀 예상치 못한 2026년의 진짜 황금 기회가 무엇인지 그 퍼즐이 딱 맞춰지게 될 겁니다. 폭풍에 대비하는 방법부터 그 거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내 계좌로 끌어올지 논리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그 전략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맞닥뜨릴 폭풍의 정체부터 진단해야 합니다. 거시경제의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지 말이죠. 맞습니다. 지표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2026년 무렵의 거대한 침체를 향해 네 가지의 아주 강력한 붉은 신호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 부채가 역사적 최고점이라는 사실이죠. 이자율이 바닥일 때 기업들이 앞다투어 싼 이자로 돈을 잔뜩 빌렸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그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즉 기술 부문을 시작으로 대규모 해고가 이미 단행되고 있죠. 여기에 두 번째 신호인 소비자 저축률 급감이 결합되면서 상황은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아주 끔찍한 하향 나선형 고리, 일명 데스 스파이럴이 만들어지거든요. 완충제가 없으니까 경제가 조금만 흔들리거나 해고 뉴스가 들리면 사람들이 즉각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은 직격탄을 맞고 그게 더 많은 해고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람들의 소비는 더욱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신호, 경제 채널 틀면 항상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지표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있습니다. 아, 지난 5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경기 침체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그 지표요? 네, 이 메커니즘을 직관력으로 이해해보면요. 당신이 친구에게 돈을 10년 동안 빌려준다면 당연히 아주 높은 이자를 요구할 겁니다. 반면 3개월만 빌려준다면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 빌려주는 단기 국채가 10년짜리 장기 국채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거든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당장 다가올 내일이나 몇 달 뒤가 10년 뒤의 미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이 느끼는 단기적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대중의 심리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위기 직전처럼 경험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 부자 되기 참 쉽다고 믿는 그런 비이성적 과열 행동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네 가지 신호들이 겹쳤을 때 시장은 필연적으로 하락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하락이라고 다 같은 하락이 아닙니다. 하락의 세 가지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조정입니다. 전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하는 건데 1980년 이후로 평균 14개월마다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쉼없이 달리다가 스스로 과열된 엔진을 식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리셋 버튼 같은 거네요. 두 번째는 약세장입니다.
20% 이상 하락하는 꽤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평균 4년 8개월마다 찾아오고요. 한 번 오면 약 289일 정도 지속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단기간에 30% 이상, 심하면 반토막이 나는 붕괴입니다. 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좀 푸시백을 해보고 싶습니다. 역사적 통계를 보면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강세장은 평균 965일이나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289일짜리 약세장보다 무려 3배나 더 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4년에서 5년마다 오는 이 아주 짧고 정상적인 주기를 마치 세상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마치 롤러코스터가 아주 안전하게 설계된 걸 알면서도 거꾸로 매달리는 순간 탈출하겠다고 안전바 풀고 뛰어내리는 격안인가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우리가 강세장의 지루한 평온함에는 금방 익숙해지면서도 이 짧고 굵은 하락의 고통에는 진화론적으로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죠. 아, 심리적인 이유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2026년의 상황은 당신의 그 롤러코스터 비유를 조금 다르게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심리적 공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대한 기업 부채와 개인의 제로 저축률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레일의 나사못이 풀려 덜컹거릴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에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죠. 징후가 이토록 확실하다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불어바꾸는 3단계 시스템 중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1단계, 축적기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집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준비하는 단계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리스크 감내 수준을 아주 차갑고 솔직하게 평가하는 거겠네요. 네, 화요일 아침에 주식 앱을 열었는데 평생 모은 돈이 마이너스 40%가 찍혀 있어도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나 마진 투자를 하고 있다면 당장 그 비율을 줄여야 하죠. 이 부분은 정말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안 팔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빚을 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마진 콜이 들어오니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 좀 떨어졌다고 은행이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헐값에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심지어 모자란 돈까지 청구하죠. 상승장에서는 마법의 지팡이지만 폭락장에서는 내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고 투자용 추가 현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일상생활을 위한 비상금이 아닙니다. 오직 폭락장이 왔을 때 바닥에서 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전투용 실탄이죠. 예를 들어 매달 $500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모아야 할까요? 3개월에서 6개월치인 $1,500에서 $3,000 정도를 즉각 꺼내 쓸 수 있는 고수익 저축 계좌에 모아두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닌데 그 돈을 이자도 얼마 안 붙는 계좌에 묵혀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깎이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현금 가치는 조금씩 하락하겠죠. 하지만 폭락장에서 현금이 없어 바닥에 떨어진 자산을 줍지 못하는 기회비용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아, 투자가 아니라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장전해둔 총알이군요.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해야겠죠? 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리츠 같은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리츠는 건물 통째로 살 돈이 없어도 지분을 보유하고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죠. 철저하게 방패를 수리하고 실탄을 장전했네요. 자, 이제 운명의 2단계, 폭락장이 도래합니다. 2026 어느 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집어 던지겠죠. 당신의 본능도 전부 팔고 도망쳐라고 아우성치겠지만 이때 팔면 절대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델리티 연구 데이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1980년부터 2022년까지 1만 달러를 가만히 두면 100만 달러가 넘게 불어나는데 공포를 못 이기고 팔았다가 최고의 상승장 단 5일을 놓치면 수익이 67만 1000달러로 쪼그라듭니다. 와, 5일 놓쳤다고 그렇게나 떨어져요? 게다가 최고의 50일을 놓친다면 100만 달러가 되어야 할 돈이 단 7만 6천 달러만 남게 되죠. 평생 투자해서 100만 달러 벌 수 있었는데 며칠 타이밍 놓친 대가로 7만 달러가 된다고요?
진짜 치명적이네요. 이 데이터가 외치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폭등장은 항상 피가 낭자한 최악의 폭락장 바로 직후에 왔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팔아버리면 그 기적 같은 회복기를 100% 놓치게 되니까 타이밍 맞추려 들지 말고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원칙이군요. 네, 그런데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수백만 달러의 부를 창출할 수 없죠. 1단계에 모아둔 실탄을 꺼내서 정액 분할 매수, 즉 DCA의 마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주시죠. 좋습니다. 당신이 매주 200달러씩 기계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산다고 해봅시다. 주당 400달러일 때는 0.5주를 사게 되죠. 그런데 폭락장에 와서 가격이 200달러로 반토막 나면 일주 전체를 사게 되는 거네요. 공포가 절정에 달해 10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다면 무려 2주를 쓸어 담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내 돈은 더 강력한 구매력을 발휘하는 거죠. 남들이 헐값에 던지는 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박앤세일 쇼핑하듯 사들이는 거군요. 바닥이 어디인지 맞출 필요조차 없는 아주 우아한 부의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이 차가운 교율을 지키고 나면 드디어 3단계인 회복기가 옵니다. 폭락장에서 이악 물고 분할 매수를 실행했다면 어떤 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죠. 폭락 전 1만 달러가 40% 하락해서 6천 달러가 됐지만 안 팔고 버텼습니다. 대신 준비해둔 3천 달러로 바닥에서 분할 매수했죠. 시장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1만 달러는 40% 하락했다가 회복했으니 본전인 1만 달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수익은 바닥에서 투입한 3천 달러에서 털이죠. 아, 40% 할인된 가격에 샀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해도 5천 달러로 불어나 있겠네요. 그쵸. 원래 1만 달러 더하기 바닥에서 불어난 5천 달러. 총 계좌는 1만 5천 달러가 됩니다. 시장은 그저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인데 포트폴리오는 50%의 막대한 수익을 기록하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완벽해 보여도 치명적인 유혹이 하나 있잖아요. 공매도요? 영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처럼 하락에 베팅해서 큰 돈을 버는 사례가 허영심을 자극하죠. 하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공매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손실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가요? 네, 일반 투자는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만 잃으면 끝납니다. 파산해도 영원이 될 뿐 빚을 지진 않죠. 하지만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구조잖아요. 주가가 내릴 줄 알고 공매도를 쳤는데 미친 듯이 폭등해버리면 갚아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주식 가격엔 상한선이 없으니까 이런상 무한대의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손대는 건 수류탄 핀 뽑고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역시 편히 자면서 부를 늘릴 검증된 길은 분할 매수뿐이군요. 자, 지금까지 폭락장에서 승리하는 전통적인 공식을 해부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용 실탄, 즉 현금이죠. 네,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경제 위기가 오면 실업자가 넘쳐나고 당장 내 월급도 위태로운데 바닥에서 주식을 쓸어 담을 현금을 어디서 창출하느냐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제공자의 놀라운 반전 제안이 등장합니다. 2026년에 가장 확실한 해지 수단으로 유튜브를 지목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 싶었는데 갑자기 얼굴 없는 유튜브 채널 키우는 걸 제안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폭락장에서 자산을 줍기 위해선 막대한 자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침체기엔 우리 일자리 자체가 위협받잖아요. 그렇다면 초기 자본이 안 들어가는 현금 흐름 창출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막대한 돈 대신 당신의 시간, 지식, 창의성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파이프라인이죠. 단순히 유튜버 돼서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자본 제로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뜻이었네요. 네, 무자본으로 만든 현금이 폭락장이라는 기회와 만나면 자산의 폭발적 증식이라는 완벽한 부의 선순환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정말 통쾌한 퍼즐 맞추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영상 마지막에 항상 교육적 목적으로만 제공된다는 자막이 뜨잖아요. 재정 고문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그 면책 조항 말이죠. 네, 우리 보통 이거 귀찮은 방어막점으로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 이 정보 과잉 시대에 이게 가장 중요한 철학적 조언 같더라고요. 매우 예리한 통찰입니다. 진위는 지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수백만 달러 번 공식을 공유받아도 내 계좌 잔고나 상황은 그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을 맹목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공식의 뼈대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거쳐 나의 삶에 맞게 재조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만의 전략을 디자인하라.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자,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거대한 경제 위기라는 짐승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시경제 경고등을 읽는 법부터 기계처로 분할 매수하는 규율, 그리고 무자본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까지 낱낱이 파헤쳤죠. 과거 위기에선 남들이 던진 자산을 줍는 게 전부였지만 2026년에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자체가 부를 중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공격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 화두를 던지며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폭락장의 공포가 덮쳤을 때 파격세라는 우량 자산들을 두려움 없이 쓸어 담으려면 멈추지 않는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밤 당장 당신의 방구석에서 노트북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당신만의 디지털 자산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움을 향한 당신의 멈추지 않는 탐구를 항상 응원합니다.